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내일 낮이면 이 지긋지긋한 한파도 좀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했던 제보 사건이었죠. 자, 경북 구미의 한 카페 앞에 놓여있던 애견용품 택배 상자 200만 원어치를 저렇게 홀라당 트럭에 싣고 도주한 저 노인. 당초 경찰은 트럭을 특정하기 어렵다 했는데 세상에 방송 이틀 만인 어제 일요일 저 노인 잡았다고 합니다. 자, 구미경찰 수고하셨고요. 아울러 이 사반 제보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주재원간 아들 따라서 헝가리에 왔어요. 여기서도 사반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 참 좋아졌네요 하신 최은경님. 사반에서 우리 엄마 은정연 여사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신 조수진님. 사랑하는 막내 아들 김서준아 생일 축하한다 하신 김수현님. 자, 영상 보여주시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입니다. 자, 좌회전 하던 차가 혼자 빙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예, 묘기를 부리네요. 깜놀했어요 하신 김승아님. 자, 보호자 없이 KTX 탄 초등학생 고학년 여자아이가 저렇게 발을 올리네요. 어리다고 예외 없어! 종 내려 하신 심성민님. 자, 영상 보여주시죠. 예, 가시죠. 자, 어제 잠실역 지하상가입니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 그리고 종 내리고 신발 신어요 하신 고아라님. 자, 광주의 박호진님, 심은정님, 장인봉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실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폭언 녹취록 나왔답니다. 자,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소식인데요. 아직 MBC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자, 이번에는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퇴근하던 오요한나 씨를 다시 회사로 오게 해서 폭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에게서 받은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의혹을 받는 오 씨의 선배는 새벽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오 씨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오 씨에게 예전에는 신입이어서 실드를 쳤는데 지금은 방송을 너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가릴 생각도 없다면서 선배한테 그게 할 태도냐, 네가 여기서 제일 잘났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오 씨에게 건방지고 너무 사람을 어쩌라는 식으로 대한다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외에도 다른 기상캐스터 앞에서 업무 영역이 부족하다면서 돈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또 오 씨는 이 일을 다른 동료에게 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잘못했어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다면서 좀 힘든 마음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후배가 잘 못하면 또 가르쳐주면서 화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박 교수님. 네. 네. 녹취를 직접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오 씨가 다른 동료한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최악인가 싶다라고 얘기한 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배한테 뭔가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어도 그런 생각이 없이 상처만 받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에 심한 장난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떡볶이집입니다. 흰옷 여학생이 다 같이 먹는
어묵 국물 앞에 두둥. 자, 간장통 틀더니 어묵 국물에 차르르르르르. 자, 이번엔 말이죠. 또 라면 사리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툭툭 집어넣습니다. 아이 좋아 하면 라면 스프까지 저렇게 털어 넣죠. 자, 국자로 막 휘저으면서 오이 씻구나 아래 맛있어져라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자, 끝이 아니에요. 밥통을 열더니 소스를 쭉 그 안에 뿌립니다. 예. 남의 식당 음식들 저렇게 박살내놓고 룰루랄라 가는 것 좀 보세요. 아니 진짜 네 집 자식이야 진짜. 아유 세상에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네, 이 제보자는 부산에서 9년째 무한리필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에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흰 옷을 입은 학생이 다 같이 떠먹는 어묵 국물에 간장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국물 옆에 놓여있던 라면 사리까지 넣고는 좀 즐겁다는 듯이 웃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라면 스프까지 넣어서 국자로 적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보는 친구도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하고 같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밥솥 안에 있던 밥에다가도 양념 치킨 소스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은 바로 코앞에서 여학생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여학생들이 가고 나서 다른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나서야 그때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묵 국물도 그제서야 확인을 했는데 이미 색깔이 간장 때문에 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도대체 네 집 딸이야 쟤. 누 집자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요. 저 학생들 카드 결제 내역도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금방 누 집딸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사실 저거는 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죠. 게다가 그럼요.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거는 명백하게 재물 손괴입니다. 그래서 업장의 영업용으로 놓은 물건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니까 범죄예요.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로도 저는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너무 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점에서도 이런 식의 일을 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 학생들 누집 따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서상 먹는 거에다 저렇게 장난치면 이건 또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못된 장난인데 저 학생들이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한 대로 빨리 가서 잘못을 사죄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신고 안 한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엄동설안의 내동댕입니다. 자, 인류애가 파사삭 부서질 만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떡 붙은 저 유리 진열대 쓰레기 객건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슴벌레 한 마리가 저렇게 두둥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세요. 자, 그 옆에는 말이죠. 햄스터 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햄스터 한 마리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얼어 죽어 있다. 자, 박 교수님. 반려곤충, 반려 햄스터 키울 때는 좋았는데 이사 가면서까지 데리고 가자니 귀찮아.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정도군요. 네, 생명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슴벌레와 햄스터가 대형 폐기물로 버려졌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보자가 보셨을 때 대형 폐기물이 있는데 유리로 된 폐기물이 나왔길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사슴벌레하고 햄스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 구멍으로 가서 햄스터를 만져보니까 이미 딱딱하게 동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투명 테이프로 둘둘둘둘 감아 놓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키우던 반려곤충, 반려동물이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 제보자께서도 SNS에도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알리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입니다. 자, 치밀했던 그날의 현장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소복이 쌓인 흰 눈을 저벅저벅 밟으며 등장한 저 남자. 자, 눈을 치운 그 자리에 짐을 두고는요. 계단을 이제 서서히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저 내려온 저 남성 짐을 챙겨서 다시 유유히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이로부터 2시간 뒤에 그 같은 남성이 영업이 끝난 고깃집에 불쑥 등판. 자, 목적지는 바로 계산대. 자, 여기저기 뒤지다 아예 계산대를 그냥 옆으로 확 밀쳐놓고
그러고는 아래에 있던 돈통을 통째로 쓱 들고 그 무거운 돈통을 품에 꼬가는 채 가게 밖으로 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돈통을 열려다가 실패하자 아예 그냥 들고 나가버린. 자, 그런데 문제는 저기 든 돈이 무려 200만 원.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거 광주의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4일이었답니다. 새벽 2시경에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게 2층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하고 패딩으로 무장을 하고 가게에 들어와서는 돈통 위에 그 포스기라고 하죠. 그 컴퓨터 전산 처리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아예 돈통을 통째로 들고 가버린 것이고요. 심지어 그 서랍에 있던 가게 통장하고 지갑까지 가져갔다 하는데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많았던 이유가 설 연휴라서 입금을 시키려고 해도 은행에 입금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사실 가게 종업원이 아침에 와서 돈통이 없어서 CCTV에 저렇게 뒤져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 요번에 가장 자영업자들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라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보기에는 가게 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 범행한 거 아니냐고 수하고 있는데 이유는 가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층 문을 며칠간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알았는지 그 범행 2시간 전에 가게로 올라와서 2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CCTV에. 아하. 그리고 또 사전 답사까지 한 남성은 계산대로 와가지고 바로 그 돈통을 향한 게 아니고 1층에 있는 문, 즉 그 문은 잘 열리지 않는데 그 문까지 확인한 다음에 돈통을 들고 그 문으로 1층 문으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이제 CCTV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담당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무 범행이 대담하니까 꼭 찾겠다고 했는데 꼭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제 방범 CCTV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절도이죠. 야간 건정을 침입 절도라고 부르는데 이 범인의 동선을 따르는데 요거 경찰이 추적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검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신우이 때문에 싸웠어요. 아,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편과 크게 다툰 40대 여성입니다. 이유는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누이는 10년 전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시누이에게는 10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명절 때 가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러다가 저희 가족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나름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이번 주에 남자친구 아버지 칠순이신데 용돈 좀 보내줘라고 했습니다. 칠순 잔치를 열 테니까 식사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용돈을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사실상 남인데 뭐하러 돈을 주냐,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 않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않냐,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니까 챙겨주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하고 상의 없이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제가 쪼잔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니, 은배 아빠, 당신네 집안 사람들 진짜 뭐 하자는 플레이야. 아니, 처음에는 10년째 이혼도 않고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다혜 형님만 이해 불가였는데 이젠 당신도 웃겨. 이건 엄연히 상간남인데 당장 누나 이혼시킬 생각은 않고 그 상간남 아버지 칠순잔치 용돈을 챙겨준다고? 빨리 당신 누나 이혼부터 시켜. 그리고 그 돈 자기가 내라고 해. 동그라미. 양 변호사님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이 사람 진짜 자기네 식구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네. 다혜 누나가 애들 때문에 이혼 않고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지열이 형 우리 누나랑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니? 당신한테도 깍듯하잖아. 법적인 거야. 남이고 상간남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자영은 지열이 형이야. 당신은 그냥 좀 모른 척해, X.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아내 입장이 51%, 남편 입장이 49%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애들한테 용돈 준 건 참 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20만 원 X가 많은 게 아니라 20만 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중요한 거,
아내한테 상의해서 아내의 허락이 떨어져야 보내야 되는데 상의를 안 한 거. 요것 때문에 나는 아내 말을 든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행동을 멋대로 한 건 안 되고 항상 아내 말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냥 아내 허락 안 그게 받은 게 중요하다. 문제예요.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예.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좀 제대로 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로 들어갔는데 그 별거로 들어간 후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를 모든 가족들이 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만나는 관계잖아요. 예. 이럴 때는 각자가 감수해야 되는 행동의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넘어갈 수 없는 법적 부분은 아니고 아이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불문율의 선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뭐 형제들의 돈을 걷어서 저쪽 뭐 남편 그 남자친구의 가족한테 전달한다 이런 건 좀 저는 선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우 본인이 버셔서 본인이 얼마든지 그 아버님에게 선물을 할 수 있죠. 동생한테까지 아내가 있는 동생한테까지 돈을 내라고 한 건 전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시누이 본인이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이 남편분도 사연자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상의 없이 무턱대고 준 게 좀 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아니 일단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들 이제 동그라미로 갈까 해서 저라도 X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라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원래는 법률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 사실상 혼인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의 인정되지 않긴 하지만 또 사실상 이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또 인정되기도 해요. 이건 법적인 문제였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족의 아마도 이 시누이분은 가족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로서의 존재를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칠순이라는 것도 자기 오빠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전에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저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먼저 혼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사연자분도 본인 아이들 용돈까지 받게 했잖아요. 가족 만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선에서 끊었으면 저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텐데 그거는 또 허용해서 받아놓고 저기 남편이 또 그 시누이 남친 쪽에 뭔가를 했다 보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고 해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 이걸 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쉽게 그렇다고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러기도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로얄님 한 번 챙기면 앞으로 계속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이사나님 본인만 하면 되지 왜 가족들한테까지 하라고 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쁜실님은 10년 만나오고 가족 모임에도 왔으니까 칠순 용돈 2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건 1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상가복도,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누군가를 부르는데요. 이내 또 다른 여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 찾아온 여성이 단단히 화가 난 듯 맞은편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는데요. 야, 정당합니다. 야, 정당합니다. 아니에요? 야, 씨. 이게 없어. 야, 이 조그만데 애들 좀 뽑아먹어야지. 똑바로 가시고. 여성은 폭언도 모자라서 상대의 팔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대체 두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영상을 잠깐 봤지만 영상 속에 이 저희가 뭐 비품을 하고 또 X 표시를 하고 했지만 다 그 욕설이 읽힙니다, 교수님. 네.
아, 네, 놀랍게도 이제 이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제보자는 부산에 있는 한 학원의 원장과 학부모입니다. 지난해 4월에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3 아이들이 문제를 써서 답변을 써서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썼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점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질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 보시기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질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질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문제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약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학원 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니까 이 문제의 취지나 배점, 뭐 기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싶다고 교육 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배정이 됐고 결론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어떤 중학교 교사가 출제한 서술형 문제의 어떤 정답과 관련한 약간 이의가 있어서 이 원장님이 학원 원장님이 도대체 이 문제의 취지와 채점 기준이 뭐냐 이게 좀 알고 싶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채점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자, 혹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을까 봐 학부모 대신 학원 원장님이 민원을 대신 제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해당 선생님은 채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 뭐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선생님이 앞서 보신 것처럼 학원 원장을 직접 찾아왔던 거죠. 그 CCTV 영상 대화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없으세요. 어떤 분이 사과할까? 애 엄마도 아니면 학부모인 저 거짓말에 선생님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 사과 안 할 거네. 야, 정당한 민원. 야, 정당한 민원 아니에요? 야, 씨. 개가 이게 어디서 와? 엠비 이 조그만데 애들 돈 뽑아먹으려서 똑바로 가시는 앞에서 말이 저급한 거 좋아하는 야, 니 혼자 그러한 척하면서 이 조그만 데서 애들 돈 뽑아먹으세요. 하긴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하고 있겠지. 자, 일단 그 욕설을 한 건 주로 그 선생님이죠. 네, 이게 방금 보신 게 지난해 11월 2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학원 원장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학원 앞으로 찾아와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원장이 수업 끝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좀 부탁을 했지만 교사가 당장 나오라고 해서 결국 복도로 나가는데요. 대면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더니 거친 욕설과 함께 이 조그만 데에서 애들 돈 뽑아 먹으려고 하냐 이런 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때 그 일 이후로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 선생님은 어디서 교권을 침해하냐면서 원장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서 수준도 안 되는 게 앉아가지고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면 선생님을 하던가 돈도 얼마 못 벌었지 안타깝네 이런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다면서 좀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앞서 보신 그 장면은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앙심을 품고 와서 이렇게 벌어진 상황 같은데 자, 팀장님 근데 보통 민원을 넣으면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그 상대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나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학생과 학부모를 찾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간에 자기 찾아온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만나서 아마 그 색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가 아닌 학원 원장이었다는 것을 알기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당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을 불러가도 추궁을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찾아갔던 건데 찾아가가지고 아까 보다시피 그 교사하고 학원 원장하고 다툼이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해당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너가 오바해서 그랬다더라 학생이 널 욕했다라고 하니까 학원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 어머니가 민원을 넣어도 좋다고 해서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니까 이 학생 이름을 들은 거예요, 이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 선생은
그 원장이 민원을 넣었다 됐다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원장이 민원을 넣어도 됐다고 했던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학부모와 연락처 안 한 뒤에 전화를 걸었고 그런 사실이 이제 직접 물어보니까 학부모가 그런 사실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 그런 거예요. 이 민원을 넣은 건 제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거에 동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대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하면서 그 해당 학부모를 직접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학부모한테는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결례를 저질렀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당시 학부모와 선생님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자, 어머니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또 안 만난다고 얘기하겠지. 내가 왜 가야 되죠? 네가 온다고 했잖아. 네가. 학부모한테 니라고 하시는구나. 어머, 미안하네. 내가 결례를 저질렀네. 어머, 죄송해요. 학부모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가 결례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비꼬지 마시고요. 비꼬을 건데 어떻게 올 건데요? 언제 올 건데요? 오세요, 빨리.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볼지 장소까지 남기세요. 알겠어요? 어디서 감히? 아휴, 진짜 씨. 다른 주제. 뭐 얘기하고 있어? 할 거 있냐고? 양 변호사님,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한참 그 서희초를 시작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뭐 내용들을 전해드릴 때 저런 식의 이제 폭언은 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교사가 학부모한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가 더더군다나 지금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상황은 이런 겁니다. 아까 들은 것처럼 그 민원을 제기하기에 따른 학부모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학부모에게 또 교사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진 거죠. 학부모님이 그 학생 대신해서 이 학원 원장에게 민원 제기하기 그렇게 부탁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 학부모가 내가 부탁한 건 아니고 또 학원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학교에 와서 당신이 해명을 하라고 또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또 희한하기도 그게 과연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와서 해명을 할 것이냐 시간 장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 장소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선생님이 계속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부모가 뭐 오전에 갈까요? 오후에 갈까요? 그때도 안 되고 이때도 안 되도 하니까 이 나중에는 제가 도대체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말이 나온 거죠. 네가 온다고 했잖아. 근데 말투가 들으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말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투가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결례를 했네. 또 비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몇 시 몇 분에 올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동 사는 개 어디 그런 주제. 그러니까 그 동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기를 좀 낮게 비하를 한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교수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좀 억울해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었나 보다라는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답게 나의 억울한 것을 학부모나 학원 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대화를 풀면 되는데 이제 들으신 것처럼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아주 비꼬는 말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 또 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부모님한테 뭐 가난하고 천한 게 어디서 감히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가서 공로나 해보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얘기하면서 걔가 무슨 인서울 대학이라도 갈 것 같냐라고 얘기하고 과외도 못 시켜주면서 화풀이는 선생님한테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주말 아침에 이제 본인의 불을 또 못 참았는지 그때는 존댓말은 썼지만 걔 학원 원장이랑 쿵짝하면서 어머님이 더 수준이 낮아 보인다. 뭐 나이도 있는 학부형이 거기에 휘둘리냐. 아들 얼굴 먹칠이나 한다. 그러면서 진상 부모에게 사이다 선생님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문자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선생님하고 직접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 잘못한 것 없는 저는 소문 속에서 나쁜 교사가 되어 시달렸는데 내가 학교에 이런 억울한 걸 말해봤자 참으라고만 할 거고 또 내가 교사라서 참아야 하나? 교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며 나이도 한참 많은 나를 모함하고도 담담하고 딱 무슨 느낌이냐면 나 의료 취급하고 무시하는 건가? 이런 모욕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의리라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구나라는 모욕감과 자괴감을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갑질을 당했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해당 선생님의 주장은요. 학원 원장이 애초에 교육청에 허위 민원을 제기를 한 거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려서 괴롭혀 왔기 때문에 사과를 받으러 원장을 찾아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취정하거나 일부러 불러서 민원인을 찾으려고 한 적도 없다고 했고요. 이 비아냥대거나 표현이 심했던 건 잘못을 인정하지만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또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또 해당 선생님은 이 선생님한테 어떤 무책임한 허위 민원을 넣어도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면서 그런 민원을 믿고 동조하는 건 악의적으로 선생님을 해하려는 거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해당 학교에도 또 문의를 했어요. 네, 학교에 물어봤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구두 경고 정도의 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누적 경고가 많이 쌓이거나 했었을 때는 정근 등의 그런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그게 안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또 다른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예. 문제의 선생님이 좀 출퇴근 같은데 근태에 좀 문제가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막말해서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학원 원장이 아니라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뭐 여러 번 폭언 문자를 보내면서 참 옮기기가 니들 이렇게 뭐 나댕기셔 보이시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성이 안 풀린다거나 동료 교사한테 보낸 문자예요. 또 뭐 다른 사람에겐 잘근잘근 밟아버리겠다 이런 식의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거 다른 건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 선생님으로부터 막말을 들은 선생님들이 5명 이상이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학원 원장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학원 원장은 모욕과 협박죄로 이 선생님을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법적 다툼으로 어찌 보면 CCBB가 어느 정도는 가려질 수 있는데 참 씁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욕설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때리려는 신용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도로 위 사건 제보네요. 네,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쯤에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약속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1차선에 있던 제보자의 차 앞을 가로질러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2차선에서 이제 신호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가 바뀌고 직진을 하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보자가 있는 1차선으로 끼어들었다고 해요. 제보자가 당황해서 속도를 줄였고 경적 울려서 겨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인데 그 이후에 생각지도 않게 더 큰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훅 끼어든 그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차선 지키셔야죠, 사장님. 위험하잖아요. 차선 지키셔야죠. 2차선에서 1차선 들어오셨잖아요. 위험해요. 자, 교수님. 네.
뭐 물론 이제 크랙션 소리가 삥 이렇게 오래 눌렸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 이제 기분이 거슬릴 수는 있는데 사실 원인 제공을 보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선으로 깜빡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험했던 상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크랙션을 삥 울리고 이 운전사께서 이제 2차선으로 말하자면 이제 피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이 제보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도 또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계속해서 이 차를 계속해서 이제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으로 이제 나란히 가면서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차선을 이렇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꾸면 어떡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부터 야, 반말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태도로 불쾌한 내색을 비쳤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만 봤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경솔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도 뭔가 적반하장의 냄새가 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1차선이야. 자,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아까 거기가 1차선이 직진차로예요. 2차선도 같이 주시냐고. 위험운전이 아니라 아저씨가 1차선으로 들어오셨어요. 뭔 소리야? 내가 2차로였는데. 제가 1차로요. 거의 똑같이 직진이에요, 아저씨. 네, 유턴이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네. 유턴 1차로니까 내가 1차로에서 들어와가지고 교차로 끝나고 이렇게 들어온 거지. 아니요. 위험운전한 거 요새 그렇게 크라치 울리고 할 일이에요? 차 있다고. 그런 걸 사과하라고. 굳이 까오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까오를 잡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는데. 박든가. 왜 박아요 내가? 서로 머리 아프게. 네. 손이 오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다시 하고 죄송하고. 오빠 그럼 밀든가. 아니 왜 밀어요? 사장님 같이잖아요 몸이. 밀든가. 사대봐. 안끼리 위험운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세요. 아저씨도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홀하지? 그러니까 사장님 얼른 가시라고요. 부르시고서 같이 하고. 자, 이 오토바이 남성은 본인이 제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은 1차로에 있었고 이 차라고 사선이 제보자 차량이 유턴 차선에 있다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찍혔잖아요.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힌 거 보면 제보자 부분이 분명히 1차로에 있었고 오토바이 2차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1차로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저 상황이면. 놀래서 게다가 앞에서 브레이크까지 밟으니까 사고 날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린 건데 그거를 지금 다시 자기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막은 다음에 이제 적반하장으로 바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게 경적 울릴 일이냐. 그럼 차라리 그럼 들어온지 박던가. 게다가 지금 저 대화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보자 블랙박스 운전자랑 같은 경우는 계속 존댓말을 쓰면서 알았다 나중에 죄송하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로에서 싸우면 뭐합니까? 알았어 죄송하니까 빨리 아저씨도 일하셔야 되니까 가시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유까지 하고 뭐 삐처리해서 나온 것처럼 욕을 이어갔던 상황인 거죠. 자, 결국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답니다. 당시 상황 그리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교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들리시나요 혹시? 천천히 설명 주세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위협하셔가지고 좀 빨리 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복운전으로 처벌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요. 보복운전은 차량 자체를 위협해야지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되는 거지 내려서 욕사는 거는 별개의 행위. 그 정도 속도에서 제동에서 내려서 집단에는 뭐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거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보복운전은 절대 힘들거든요. 그럼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 저도 여태까지 그럼 배려하고 살았는데 그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착하게. 야, 이거 진짜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지금 보면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막아 세운 행위가 하면 보복운전이고 난폭운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열린 창문으로 주먹도 막 지는 등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 처벌을 원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달리 그 담당 경찰관은 뭐라 했냐면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차가 큰 차를 상대로 위협하면 오히려 지가 피해가 큰데
뭐 위협 문제를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했는데 그리고 결국 범칙금 3만으로 부과되고 끝났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보게 되면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차를 가다가 오토바이 가다가 쓰기도 하고 한 거 봐서는 이거 보복운전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렇게 저 영상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저 경찰관 분이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큰 차에 대해서는 작은 차는 보복운전을 못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좀 막기가 쉽지가 않고요. 물론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옆에서 들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서 저렇게 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트럭이 오토바이를 앞에서 막 급정거하는 건 예. 보복운전이 된다. 예. 그런데 오토바이가 트럭 앞에서 급정거하는 건 보복운전 아니다. 왜? 오토바이는 작으니까. 이게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뭐 어떤 판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게 보복운전으로만 꼭 처벌이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명백한 위협을 느끼잖아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저기서 내려라고 한다는 분이 욕설하고 앞에서 거의 뭐 심한 욕을 하면서 지금 차 와서 차 문까지 두드리고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다는데 사람 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몸이 닿지 않더라도 협박이 되거든요. 오토바이로 들이받지 않았으니까 특수협박은 아닐 수 있어요. 특수협박이 아니지만 일반 협박은 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저는 보복운전만 안 된다고 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따져봤어야 되는데,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냥 일 크게 만들기 싫다 뭐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닌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이들은 다른 방에 모여서 부의함을 꺼내듭니다. 이 상주만 모른 채 벌어진 은밀한 작당 모의. 과연 이 가족들은 뭘 꾸미고 있는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장례식장에서 무슨 작당 모의가 벌어진 건가요? 일단 제보자분은 결혼 3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가 없다라고 해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3살 때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났다라고 하고요. 남편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그냥 좀 고지식하고 좀 무뚝뚝한 그런 편이고, 이제 이것만 해도 약간 좀 세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만 아내분이 바깥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 와중에 또 용돈도 제대로 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이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한 3년 전부터야 30만 원씩 한 달에 주긴 했는데, 그건 뭐 보험료 내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여성이 내면 이게 용돈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겨울에 남편분이 출장을 가셨다가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출장을 갔는데 모텔에서 돌연사를 했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네, 그리고 좀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여성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경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모텔 주인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좀 범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경찰이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과 모텔에 있던 여성을 아냐? 이렇게 물은 건데요. 그제야 여성은 남편이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와 함께 겨울바다 여행을 떠났던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간인데요. 남편과 상간녀는 무려 15년이나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30년 중에 15년을 불륜을 했으면 거의 절반을. 이거 남편은 왜 그럼 이혼을 안 했답니까? 왜냐면요, 이 상간녀도 유부녀였는데 또 이 여성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막내 아이가 그 성년이 되는 65세가 되면 꼭 함께 살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대요. 애들 다 성인 되면 우리 합치자.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남편에게 그 상간녀가 너는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남한테 뺏긴 거다. 내가 꼭 되돌려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대요. 더 정말 처참하게 느껴졌던 건 아내한테는 겨우 용돈 30만 원 줬잖아요. 그 용돈도 아니지만 상간녀에게는 자신의 월급의 70%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상간녀는 이제 집에 간 상태였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불륜을 따지니까 이 상간녀가 뭐 도리어 웃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결혼 생활 30년 중에 그 절반 15년을 불륜 생활을 이어왔다는 건데, 자,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가 사람들도 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간녀가 그 상간녀 여성이 홀시어머니가 사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마치 본처인 것처럼 그 시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신혼이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을 하면 그때 확 잡았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따졌고요. 또 시동생 같은 경우에도 형을 제대로 못 즐기는 게 문제다. 형이 바람을 피워서 형사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가족들이 충격적인 본심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우이가 느닷없이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었고요. 시동생까지 뭐라고 했냐면 혹시 형 명의로 들어둔 사망보험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신우이 왈.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면 딱 눈치채고 했었어야지. 왜 그걸 못하고 있었어? 오히려 이 아내 사연자 탓을 하더라. 제보자 탓을. 자, 이 시가 사람들의 돈 이야기,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자, 결국 이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주가 그 부조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부터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그거 열 때도 같이 나를 불러서 같이 보는 앞에서 열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나를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쫄딱 가서 앉았더니 같이 앉아있더라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이미 계산을 다 까서. 아니, 그 상주 이 제보자가 따로 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몰래 방 안에 모여가지고 이걸 열어봐?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없어서 여성이 상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에 시가족들이 부의함 열쇠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피를 나눈 가족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허허. 하고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결국 부의함 열쇠를 넘겨줬는데 시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더래요. 그러고서는 다른 방에 모여가지고 여성 몰래 부의함을 열고 부의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화를 내니까 남편의 남동생은 이건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또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고요. 심지어 신우이는 남편 직장에 상주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달해서 남편 동료들에게 부의금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을 치러 봤지만 빈소 안에서 돈을 이렇게 나누는 건 전 글쎄요. 장례가 설령 나누더라도 장례 다 마무리되고 그럼요. 뭐 심지어 49제 지낸 다음이라든가 이럴 때 이걸 얘기를 꺼내지 상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남편의 이제 어머니이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내분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상속 비율 자체는 아내분이 더 많아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남편에게 연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정하기를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이거를 또 상속을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눠 갖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 제보자분도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에게 생전에 빚이 한 8천만 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댁에서 그건 모르겠고 그건 당신이 갚아라, 네가 갚아라. 이건 또 남불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빚은 너 혼자 다. 네. 하지만 연금은 나눠서 갖자. 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죽은 남편 부의금 몰래 빼돌린 이 시가족들 8천만 원 빚을 저보고 다 책임지라는데 이거 갚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팀장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이 두 가지예요.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 연금 일시금은 일시금이 주거든요. 연금 일시금은 그 아내가 받게 돼 있는데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만 원 빚을 혼자 갚아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눠서 갚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시가분들 상당히 철면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다시 좀 설명 주시죠. 사실 이게 뭐 그냥 뭐 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올 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장래에 쓴 다음에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저 시누이라든가 형제 자매들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 이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흔한 오해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빚도 같이 나눠받는 게 상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을 차라리 상속을 안 받겠다고 상속 포기하고 맞아요. 한정 승인 제도도 있는 거예요. 저 시가족의 빚은 법적 배우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억지 주장인 거고요. 지금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좀 맡았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이미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런 주장은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철면피다 진짜. 정말 나쁘고 저는 이 여성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좀 슬퍼요. 30년 세월입니다. 3년 산 것도 아닌데 뭐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다는 것으로 밖에 일도 못했고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다른 여자한테 있었고 돈도 전혀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해주는 밥은 다 먹었을 거고요. 빨래, 옷도 다 입었을 거고 그 집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저 상간녀의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성년이 된 후에는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지 여성으로서의 삶도 안타까운데 거기에 시동생, 시누이, 도련님까지는 뭐 시어머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슨 권리로 이 여성은 이 모든 상속을 받아도 그 세월이 사실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귀한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진희다님 들을수록 화나네요라고 하셨고요. 김영환님 법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No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자동차 보험 가격만 따져보면 끝. 365일 케어를 봐야지. 가입 즉시 할인부터 보상까지 꼼꼼하게 365일 케어받도록 악사 365 케어. 악사. 콜마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고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 한계를 넘다 세계를 열다. 콜마.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잠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